멤버분도 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금 공지사항 방금 말씀드렸고, 저희 스케줄 간단하게, 네, 스터디 스케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AI 각자 스터디한 거 얘기하고, 뭐, 혹여나 투자 조언 받을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클로징하는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8월 1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5번째 스터디, 오늘 진행하면 5번째가 되겠고요. 이거를 지금 10월 말까지 할지 11월 첫째 주까지 할지는 아직 결정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은 2주 뒤까지는 정말 한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워크숍이 될지 아니면 AI 스터디를 하고 마무리가 될지는 네,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포세이돈 님도 가이드 주셨듯이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제 AI가 무엇일지 뭐 약간 좀 기술이나 어떤 트렌드나 뉴스 위주로 좀 공부를 했다면은 하반기는 뭐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지, 재무제표를 좀 어떻게 볼지, 뭐 저평가된 종목은 무엇일지 좀 이런 연습을 하는 걸로 네, 컨셉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담당 분야 리바인드 드리면은 네, 뭐 다 까먹으셨겠지만 네, 망고라시님이 자율주행과 핀테크 쪽을 맡으셨고 제가 로봇과 보안 서비스 그리고 이렇게 각자 아레나로 되어 있지만 네, 자 관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 투자 업데이트를 드리면 네, 망고라시는 압도적인 1위 UPST의 72.29%로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때 네, 2주마다 얘기하셨을 때 들어갈 걸. 그때라도 들어갈 걸. 이거 슬픈 얘기지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업스타트를 들어가긴 들어갔었는데 네. 너무 이 그래프가 가팔라서 조금 한번 쉬어갈 때 저도 뛰어내렸어요. 이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죠. 네. 네.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장이 흘러내리는데도 얘는 굳건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요? 오버슈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뛰어내리면은 다시 들어가기 네. 쉽지 않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일 전인가, 뭐, 저희가 사실 망고라시님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다 플러스로 전환은 됐습니다. 다행히.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안 계시지만, 저희 이제 하반기 다시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스터디 끝나고 저희 스터디 멤버분들한테 커피, 네, 또 한 잔씩 들어갈 예정이니까, 네, 남은 스터디도 조금 기운 내서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준비한 내용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할까 하고요. 이거 그냥 랜덤으로 그냥 제가 돌려놓은 거긴 한데 방고라시님이 1번으로 들어오셨네요. 그 카페에 올리신 걸로 제가 띄워놓으면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려놓긴 했는데 요 빅데이터 관련된 네, 네, 거고 네, 제가 내용 별로 안 길면은 그냥 내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내리면 되나요? 네, 망고라시님이 요거 맞죠? 몽고DB.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여기 스터디 멤버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예, 예, 드리면은, 네, 망고라시님이 이제 종목 분석 쪽으로 오늘 스터디를 진행하셨다고 하고요. 네, 몽고DB 네. 관련돼서 네, 종목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예, 일단 뭐 종목을 발굴을 하려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랑 이제 로봇, 자율주행 이쪽이다 보니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무슨 분야든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이 아니면 다른 기업들은 아주 좀 초기나 스토리 기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뭔가 발굴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 좀 넓히다 보니까 저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빅데이터는 물론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뭐 이제 그것도 구글이나 애플 뭐 그런 아마존 같은 빅테크이지만 그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툴 이런 거 자체는 이제 뭐 조그만 회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생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몇 개를 발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몽고디비라는 기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은 이 기업은 그래도 사소한 3배 정도까지는 저도 소액이지만 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효자 종목이라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죠. 저는 비교적 축하드립니다. 조금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갔던 편이고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뭐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누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몽고디비라는 회사는 저는 사실 IT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기업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도 뭔가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 제품인 아틀라스라든가 이런 걸 써보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제품을 뭐 서브스크라이브하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료를 찾다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 기술이 쓰이겠다 이 정도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품의 특징이 몽고디비에서 만드는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기반하였고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일단은 뭐 소스도 공개돼 있고 클라우드에서 기반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던가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이 이용자 간이나 개발자 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몽고디비의 가장 큰 특징은 NoSQL, SQL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두리님 아시죠, 이게? 네, 시컬라이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 네, 이런 네, 그래서 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SQL인데,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뚜트하고 쿼리를 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소팅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는 데에는 SQL이라는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QL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아마 IBM에서 개발이 돼서 많은 회사들이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프로토콜, 아니, 하나의 언어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NO가 no는 아니고 not only SQL이라고 해가지고 SQL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다큐멘트 밑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NoSQL 데이터베이스 이 얘기는 not only SQL 그러니까 주로 이제 SQL을 사용했는데 IBM에서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SQL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테이블 같은 거에서 어떤 형식을 정해져서 이렇게 한다면 not only NoSQL 같은 경우 SQL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비관계형 그 데이터까지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이건 두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칼럼과 같은 스키마 없이 분산 환경에서 단순 검색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키값을 최적화하여 쿼리 대신 API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혹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야,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이게 사실 거의 시컬라이트 문법은 항상 똑같았었거든요. DBMS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예전같이 그냥 저희가 로컬 같은 데서, 그러니까 PC 하나에, 네,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때는 사실 되게 쉬웠는데, 요즘은 서버 기반이고, 그 예, 서버가 예, 한 장소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글로벌리 모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명령어 하나를 통해서 이 서버에서 가장 빠르게, 이 분산 환경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던졌을 때 피드백을 받느냐가 이제 사실 음, 그게 키포인트인데 지금 여기도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 네,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키값을 최적화를 했고 쿼리 대신 이제 좀 전용 얘네가 만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네, 네, 이런 느낌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SQL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다른 뭐라고 하나요? 언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이제 다룰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걸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운영 환경이 iOS든 안드로이드든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 체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돌아가는 운영 체계가 있을 텐데 그거 플랫폼에서 어느 플랫폼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일종의 양식 규격화에 있어서 다루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저장에도 용이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는데 기존의 SQL이라는 건 상당히 편리한 언어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좋지만 거기서 확장성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NoSQL 같은 경우는 그 확장성 확 늘려준 거고, 그리고 그게 일정 서버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드 형식으로 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집대성해서 이제 뭐 이걸 분석하고 그런데 유용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저도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판매 및 제품 수익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몽고디비는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이다. 그래서 이제 몽고디비 제가 뭐 이렇게 홈피를 들어갔더니 뭐 아틀라스, 서치, 데이터 레이크 이런 게 이제 뭐 말씀하셨던 API, 그러니까 뭐 어떤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뭐 이렇게 서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아틀라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서비스인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어지간한 회사는 사실 몽고DB의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넬름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뭔가 그 서버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이나 로컬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 확장해서 다루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서버와 이렇게 연동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이런 거를 얘네들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아틀라스인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좀 뭐 이제 더 늘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클라우드 자체도 이제 뭐 이제 판매를 하고 컨설팅도 하지만 그게 이제 주요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죠.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라고 우리 SaaS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DBAAS라고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라는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써요. 100개국에서 26,0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다운로드 수나 뭐 이제 뭐 학생이 얼마만큼 쓰고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뭔가 테크 기업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뭐 드림뮤직 뒤에 보시면은 셉도 있고 버라이즌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침투해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밑에 보시면은 경쟁자를 보시면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모든 요즘의 신생 기업은 빅테크와 싸워야 되고 아니면 인수가 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그런 경쟁인 것 같아요.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도 경쟁자가 엄청나게 이제 굴지의 회사들인데, 일단은 오라클 같은 경우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빅테크는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이제 뭐 서버 관리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가지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SQL 서비스를 대체로 다 가지고 있고, NoSQL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더큐멘트 DB라는 비슷한 이제 그런 DB 관리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장을 해서 뭐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고DB처럼 아주 다른 기업에게 뭐 이렇게 많이 서비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찾다가 보니까 뭐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 DM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뭐죠?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에서 순위가 나 있는데 여전히 오라클, 그리고 이제 3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쭉 있어요.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순위로는 몽고DB가 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IBM 같은 경우가 7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5위 정도면 나쁜 스코어는 아니죠. 몽고DB는 사실 시장을 늦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는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산업 내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경쟁자가 누가 있고 그런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더 디테일하게 서치가 되면 좋은데 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뒤졌는데 뭐 저 이상의 제가 이제 100%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한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면 좀 더 서치를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의 사업 모델을 제가 파악을 한 거고, 재무 상태나 실적을 보면 의외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급등해서
시가가 이제 30억 불이니까 35, 6조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빅테크들은 암만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두 배가 갈 수 없지만 몽고디비 같은 기업은 아직도 포텐셜이 있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40에서 60% 꾸준히 5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문제인데 그 업스타트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미미하게 하더라도 이미 흑자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붙는 이런 게 있는데 코디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증대에 비해서 순이익이 개선되는 게 좀 더딘 게 이제 좀 안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대체로 이제 뭐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온 이제 자료들을 좀 해놨는데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탈 레버뉴 그러니까 저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고 있어요. 분기마다 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익 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개선세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지만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그랬듯이 한번 이제 브레이크 이븐을 넘게 되면 이런 주식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밑에 보시면 몽고디비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좋아요. 제가 한 2년 정도를 지켜봤는데 보면 어쨌든 매 분기 예상치를 비트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밑에 보시면 녹색이 이게 다 이제 예상치를 비트하는 거죠. 어느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건데 한 번 더 시장의 예상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매번 이제 가끔 이제 몽고디비 같은 경우가 위험한 게 이제 올 초에 우리가 금리가 오를 때 이런 이제 테크 주식 그것도 이머징 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때 저도 많이 흔들려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샀다. 약간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몽고디비처럼 이제 그 꿈을 먹고 사는 회사에서는 저희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몽고디비가 최근에 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이 흐름이 좋아요. 주가 흐름이. 근데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을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게 번아웃이 돼가지고 또 뭐 자금을 어디서 갖다 써야 된다는 건 당분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오퍼링을 하는 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보통 이렇게 이런 이제 신생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이 고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죠. 희석이 되면서. 근데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177%인데, 높기는 하지만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테크 주면서 신생이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재무 건전성이 아주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현금도 20억 달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오퍼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지금은 뭐 개발을 하든 뭐 이렇게 또 유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세금 흐름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 29일 얼마 안 됐죠. 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신규로 발행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다 소화가 됐고 그 주식을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렇게 추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을 하면서 힘을 못 쓰는 게 많은데 금방 몽고디비는 바운스를 해가지고 15%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최고점 근방에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오공행진한 이유를 이제 뭐 찾아보면은 최근에 보면 매출이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에 44%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고 그리고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제 2만 6천 명 정도를 말씀드린 2만 9천 명 정도로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핵심 서비스인데 특히 핵심 서비스의 그 매출 증가가 눈에 두드러지고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상당히 트렌디하면서도 많이 이제 효율적인 이런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솔루션으로. 그리고 매출 예상을 세게 제시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가이던스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이 9월이죠. 9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이후에 많은 이제 주가가 다시 움직임을 이제 상향으로 잡고 움직였죠. 그래서
어저께도 아마 3% 정도 높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제가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주식이지만 뭐 들어가야 되냐에 대해서 시점의 문제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밑에 내려보시면 이건 영어로 이제 그러한 지금 요즘에 이제 왜 이렇게 뜨거운가 이 몽고디비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영어로 이제 한 거를 위해 제가 정리한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밑에 보면 절대 수준이라는 거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없지 않아요. 공매도는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했구나. 어쨌든 간에 주가는 이제 부담이 있는 주가 수준이고, 그게 어차피 퍼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PSR로 이제 매출액이 몇 배냐 하면은 매출에 보통 이제 뭐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술 기업 같은 10배, 20배 이것도 뭐 적은 건 이제 40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뭔가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명하기 힘드나 모든 이제 뭐 아마존도 그렇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기업에는 PSR, PER이 뭐 의미가 없을 때가 있긴 있죠. 어쨌든 뭐 참고로 보시면 이제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PSR은 더 오르는, 그러니까 매출 오르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도 밑에 보시면은 유통주식 8% 정도는 공매도로 있어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밑에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좀 줄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10%가 좀 넘어갔었는데 조금 내려보시면 이제 이게 달마다 공매도가 나오는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비트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10%에서 8%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어느 정도는 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밈 주식 정도로 위험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 시그널에 대해서 좀 보시면 중기로는 뭐 이게 제가 정확하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꺾인 것 같아요.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고 너무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간 상황인 것 같다. 지금은 너무 주식이 이렇게 몰리면서.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장기로는 짧아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어떻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장기 추세는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히스토리가 짧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몽고디비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떻겠냐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제 포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어떤 플랫폼에서 적용되고 SQL 이외의 언어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유연성이 정말 좋아서 확장이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뭐 어쨌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축적력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이제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력 고려시 좀 더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게 성장할 수 있어 보인다. 뭐 그 하나만 한 얘기지만 이게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면 주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주식을 제 관심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사놓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그걸 또 사놓고 뭐 추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리스트에 올리려면 저는 이런 기업이 향후에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고 도미넌트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뭐 그러한 거를 이제 532 전략이 있어 2의 아주 일부를 이러한 기업에 들어가서 지켜보는 전략을 쓰는데 그래서 몽고디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빅데이터라는 게 향후에도 계속 이제 더 큰 산업이 되고 관련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그런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거기서 추출하는 이런 것도 발전을 계속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냐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강의를 엄청나게 잘 들은 것 같네. 아, 혹시 멤버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기회이십니다. 지금 망고라신님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래서 네, 없으시면은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공매도 퍼센테이지 그 맨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좀 네, 투자하실 때 보시는 어떤 적정 수치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이게 뭐 공매도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아주 높지만 않으면은 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아니요
많이 높으면 이제 변동성이 아무래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플러스 뭔가 밈 주식으로 처럼 여겨져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변동성이 생겨서 원래 있던 이제 주가가 좀 훼손이 되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신생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면은 아주 높다라고는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제가 봤을 때 사업 구조나 이런 게 괜찮으면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위험하다 생각은 안 하는데 예전에 보면 테슬라 공매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많이 꺼려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수익을 내기 전에 이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다 싶으면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한 5에서 10%이 정도까지는 뭐 기업에 따라서는 뭐 가질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덕분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확실하게 이제 종목을 또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네, 그럼 저도 좀 저 사실 딱 듣고 좀 놀란 게, 저도 사실 마구라씨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AI 뭐 데이터 보안 해봤자 뭐 맨날 나오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엔비디아, 애플, MS, 구글. 그래서 뭐 사실 이번에도 뭐 웨어러블 로봇이랑 이런 거를 좀 보고 있었었는데, 얘도 결국 기승전 대기업 뭐 다 이렇게 흘러가서 이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주식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저평가 성장주가 있지 않을까? 예, 보니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포세이돈님이 투자의 기본은 바닥 잡기다. 근데 저평가된 AI 관련 성장주가 혹시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막 여기저기 좀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유튜브 막 다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는 AI 찾으면 앞에 나왔던 이 얘기밖에 안 하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찾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네, 잘 모르니까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AI 냄새가 나는 좀 기업의 сек터나 산업 분야를 약간 시킹 알파에서 좀 찾았고요. 그 시킹 알파의 이제 유료 정보인 이제 퀀트 평점이랑 이제 월스트리트 평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래 목표는 약간 탑3만 잡아가지고 그 기업만 조금 진짜 사업 계획수가 괜찮은지 미래 가능성이 있는지만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씩만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월스트리트 평점의 느낌은 약간 현 트렌드를 반영한 매수 타이밍에 초점을 맞는 약간 스코어링 방법 같았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좀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현재 좋지는 좀 않더라도 목표 주가보다 좀 현재 주가가 좀 낮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을 때 약간 4, 5점에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퀀트 평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좀 5가지 좀 다양한 부분을 보고 내리는 평점이라서 좀 제가 좀 좋아하는 네, 평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퀀트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저희 그 AI 기업들을 쭉 봤는데, 그동안 봤던 게 AI 반도체도 있었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었고 막 로봇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일 잘 나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학자로서는 확실히 그렇게 판단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C3 AI도 그렇고 이제 AI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찾아보면은 이제 섹터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카테고리가 제일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퀀트 평점을 이제 그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을 해봤더니 이제 쭈르르륵 나와서, 원래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니까 이제 시총이 작은 애들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고 다음 거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RM, salesforce.com 하나 분석한 거 이따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 평점이 제일 높은 5점짜리 중에서 이제 5개 항목도 좀 괜찮은 이제 ISDR이라고 하는 업체를 발견을 해서 이제 시총이 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흘러갈지 초보자의 눈으로 네, 한번 했으니까 같이 좀 보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999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US에 본사가 있고요. 티커는 CRM이고 얘네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창업자 이 마크가 이 CRM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티커 자체도 자기가 CRM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별게 아니라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고객 맞춤형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건데, 네, 티커도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래서 아까 퀀트 평점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군이라는 건 여기 인더스트리 총 153개 기업 중에 1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고, 여기에 이제 상위 섹터가 이제 IT 계열인데 여기서는 전체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을 보면은 지금 어도비 다음으로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실무 스킬도 뛰어난 데다가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오라클에서 임원으로 1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3년 만에 오라클의 시총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그 CSR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책임감이 되게 강합니다. 단점은 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고집이 세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참고로 2017년인가에 포춘지 선정 이제 기업가 3위로 선정되신 분도 있고, 비전 자체가 자기의 목표는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기업을 서포트하고 기업에 속한 사람들을 다 성장시키겠다라는 말을 좀 그 외부 매스컴 나왔을 때 좀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BM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커스터머 360이라 그래서 이제 기본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CRM을 제공하는 건데 이제 마케팅, 영업, 커머스 서비스, IT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아무래도 좀 B2B에 좀 최적화돼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예전 코비드-19 터지기 전부터 어디에서 일하든지 우리는 재택으로 이 모든 환경을 다 해줄 수 있다. 어디 이 창고가 됐든 뭐 쓰레기통 옆이 됐든 상관없다라는 컨셉을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아마 슬랙 메신저를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슬랙 메신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이프랑 작년에 1년 동안 사실 이 슬랙을 쓰기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이 쓰기에 좀 부담이 되는 게 기능은 진짜 좋은데 월 구독료가 한 사람당 한 8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그 돈을 계속 그것도 계정당 하나기 때문에 와이프랑 둘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월 15달러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현재는 접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니까 저랑 비슷하게 보시면 옛날 IRC 같은 이제 그런 느낌에다가 정말 쉽게 자기가 여기다가 서드파티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장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메신저에다가. 진짜 제가 알기로 제 친구들 포함해서 모든 거의 대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지금 모든 비즈니스 메신저는 다 이 슬랙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참고로 작년 12월 달에 이 세일즈포스가 이 슬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엄청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었었고요. 그래서 원래 얘네가 이런 얘기를 안 했었었는데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에인스테인 AI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제 이 CRM에다가 AI를 융합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CRM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요 컨퍼런스를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걸 조금 들어보면은 자기네가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항상 압도적인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실 얘기를 좀 하고요. 뭐 고객 중심 마케팅 영업 이런 것들 뭐 사례를 이제 코리아 사이트 들어가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창업자가 항상 얘기하는 그 항상 혁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모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현재 이 세일즈포스 솔루션을 포춘 100대 기업 96%, 500대 기업 중 87%가 이쪽 솔루션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아까 그 파운더가 사실 되게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좋아하고 기술이 되게 뛰어난 회사가 있으면은 되게 합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인재 확보도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 창업자가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구독 모델로 가야 된다를 표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잘 맞물려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원원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1%의 이익과 1%의 제품과 1%의 근무 시간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항상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혁신이 이 회사를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2019년 가트너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제 요 지금 세일즈포스가 현재 가장 리더로서 이제 요 CRM 시장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거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뭐 여기는 이제 그 세일즈포스 자료인데 여기서도 다른 뭐 오라클이나 셉이랑만 비교를 해도 엄청난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원래 세일즈포스가 아니라 요 젠데스크이긴 한데요. 요거는 네, 제가 다음에 한번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다음으로 좀 혁신이 기대가 되는 회사라서 여기 투자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주가 분석을 잘 할 줄을 몰라서 네, 제 나름대로 좀 봤는데 이제 인베스팅닷컴의 매출을 보면은 사실 뭐 꾸준히 상승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깎이고, 네, 그 이후로도 좀 작년 대비 좀 개선이 많이 안 되는 네, 현상을 좀 보여주고는 있고요. 네, 주가 같은 경우는 YTD 기준으로 해서도 어쨌든 27% 네, 올라가는 현황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퀀트 리포트를 좀 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5개 지표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현재 C-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제 성장성도 예전에 이제 그 3개월 전 B-보다 오히려 떨어진 네, 그런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대비 수익은 여전히 A+ 등급을 유지하면서 이런 쪽에선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모멘텀도 네, 괜찮다고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닝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어떤 이득을 보면은 계속 꾸준히 여기서도 좋은 평가를 좀 받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쁜 주식은 아닌 것으로 네,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킹 알파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또 쭉 봤어요. 과거부터 좀 보면은 계속 굴리시 의견이 좀 많은 걸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기준, 제가 좀 아까 캡처를 한 건데 어제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중립 의견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리포트를 제가 좀 잠깐 봤었었는데 그 의견이 뭐냐면 너무 이 회사는 10년 동안 독주를 했고 사람들이 종교처럼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굉장히 혁신적인 CRM 회사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이게 그 순위가 뒤바뀔지 모르니 약간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었었고요. 이분을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아직까지는 다 괜찮은 주식이다라는 판단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포돈 시그널을 잠깐 봤었는데요. 이게 중기고 이게 장기 시그널인데 제가 맞게 분석한지는 모르겠는데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좀 되게 높아서 이제 매도 시그널이 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네, 리스크는 이거는 이제 제가 주변에도 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사실 이분이 CEO가 능력은 있는데 좀 되게 기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좀 즉흥적으로 M&A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느 순간 한 번에 좀 몰락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종종 듣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젠데스크 같은 이제 신생 CRM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경쟁자가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얘네가 이제 계속 시장의 우위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선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높은 이제 세일즈포스 타워를 얘네가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마천루의 저주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마천루의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빌딩을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망한다. 뭐 이런 미신까지 들어가지고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어쨌든 세일즈포스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셨다라면은 아까 슬랙 메신저도 그렇고 한 번씩 한번 써보시고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슈어 다이렉트라는 건데 아까 이 월스트리트 평점 1등 했던 요 회사입니다. 요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요 회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사실 88년도에 설립은 했던 회사기는 한데 2006년도에 약간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로 다시 탄생이 됐고요. 여기는 노스캐롤리아 미국에 지금 본사가 있고 캐나다 쪽에 이제 또 브랜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티커로는 ISDR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퀀트 랭킹으로 보면은 산업군 내에서는 현재 10위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에서 현재 한 10위 정도 랭크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으로 보시면은 이제 101 밀리언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까 좀 노가다로 계산을 해봤는데 96위 정도 되더라고요. 이쪽 산업군에서 이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자가 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살펴보면 이거 좀 저한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등 하는 기업이라 좀 보기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메인이고요. 요거가 가장 핵심 기술인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도자료, 그 다음에 보도자료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구축을 한 게 얘네의 경쟁력이고, 어, 이게 뭐 들어보니까 이제 주식 거래할 때에 얘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 웹비나나 아니면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다 한다고 하고요. 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게 진짜 그 내부적으로 되게 신뢰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게 보장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내부 고발자 한라인 같은 것도 좀 돼 있고 투자 설명회나 이제 법조계 쪽에도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 도메인에 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게 이런 걸 다 읽어봐도 좀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뭐 증권계, 뭐 뉴스, 그다음에 법적 네,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가 AI 관련돼서는 얼마나 접목을 시켰나 해서 좀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CEO가 계속 AI 관련된 언급은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얘네만의 어떤 AI 모델을 만들고 하는 활동은 아직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트위터도 아까 제가 들어가 봤는데 트위터에도 계속 AI 얘기는 하지만 계속 뭔가 간만 보는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쟁사들 이제 분석한 것들을 잠깐 보면은 이거 지금 말씀드린 유시어 다이렉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업계에 지금 제일 강자가 이 브로드리지 썸밋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해요. 이제 뭐 시총도 지금 뭐 압도적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은 거의 요 업체랑 요 업체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등하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얘네는 마이너 플레이어 그 위치에 포지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 사실 얘네가 요 업체 대비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요 세 개 업체는 다 사라질 거고 요 두 개 업체가 거의 원투 플레이어가 돼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업체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네, 있는 회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매출은 뭐 좋게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도 뭐 그 4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YTD 기준으로도 현재 52% 정도 네, 상승한 것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퀀트 분석 한번 봤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C, 네, 성장성은 확실히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일 것 같다가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대비 수익도 네,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제 모멘텀 쪽에서는 확실히 거래가 뜸한 걸까요? 이제 그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어닝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A 플러스로 상승이 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시킹 알파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을 봤었을 때는 이제 2020년 리포트들을 보면은 확실히 불리시부터 베리 불리시까지 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줄이었었는데 지난 2분기 때 이제 드디어 조금 뭐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립 의견을 펼치다가 다시 이제 3분기 들어와서는 매수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저는 이거 사실 아직 투자는 안 했는데 한번 정찰병으로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포돈 시그널을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네, 앞에서 얘기한 거랑은 좀 정반대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중기적 가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장기로 보면은 좀 팔아야 될 것 같은 시그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돈 시그널을 완벽히 이해를 못해서 조금 이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앞에 결과만 봤었을 때는 사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이 결과를 보면은 또 잘 모르겠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리스크를 좀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이제 저기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시티나 골드만삭스나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가 거래 수수료를 인하를 하는 경우,
이 회사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때 얘네가 원래 기존 거래 수수료에 각각 96, 95, 85%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활동이나 이런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회사의 수익도 같이 악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1분기 대비 요 세 개 회사의 2분기 금융 활동이 확실히 좀 저하가 되고 있어서 2, 3분기가 그래서 이 회사가 가져야 될 리스크는 결국 이런 거래 수수료와 이런 팩터들을 좀 보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영진의 M&A 마인드를 지적을 하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가 꾸준히 인수해온 회사들을 넘버링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꾸준히 쭉 인수할 때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네,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이때 2019년 1월을 마지막으로 현재 어떤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고 경영진이 지금 뭔가 추가적인 열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좀 가장 큰 불만으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그 탑3, 탑3에서 6개를 비교하고 싶었으나, 네, 제 나름대로 그냥 쭉 서머리로 좀 본 결과, 이제 세일즈포스랑 이슈어 다이렉트를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주가는 요 정도 되고요. 30일 포지션 바이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 시총을 제가 안 적었네요. 여기는 268 빌리온, 여기는 아까 한 100 밀리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퀀텀 평점 일단 여기는 둘 다 높고 여기는 이제 월스트리트 평점만 높은 상태고 CEO 비전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창업자의 마인드가 좀 좋았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돈 시그널은 이제 얘는 이제 매도 매수가 나왔었고 이슈어 다이렉트는 조금 애매한 네, 상황이었었고요. A개수는 똑같이 2개 정도로 판정이 되고 네, 각각 조금 그 성장 가능성과 이제 모멘텀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2개 기업을 일단 조금 봤고요. 네, 끝나고 이제 이슈어 다이렉트는 정찰병 한번 보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봤던 회사이고 사실 이슈어 다이렉팅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소개를 해주셔서 처음 들었는데 네. 저는 아직도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해서 뭘로 돈을 번다는. 이게 제가 정말 끝까지 네, 어려웠던 네, 사실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도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고, 별 내용도 없고, 이게 동영상 소개가 있는데, 요게 다고, 이게 계속 지금, 계속 리핏만 됩니다. 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금융과 법조계 쪽에서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얘네들이 그런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뭐 가상 미팅이나 또는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재가 돼 있고 그 이상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쪽 도메인에서는 하는 게 뭐 따로 있나 네, 싶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조사는 못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려면은 아까 앞에 이 경쟁 상대가 있었던 얘네들을 조금 더 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못 보기는 했어요. 네, 아마 여기가 메인이니까 얘를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회사도 CRM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CRM인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CRM이 아니라 약간 금융계 쪽, 법조계 쪽 여기에 특화된 서비스였습니다. 네, 네, 망고라시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아니 아닙니다. 네. 왜 매출이 이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멤버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사실 네, 저희 오늘 망고라시님하고 둘이서 진행한 스터디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짧게 1차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 네, 마지막 세션은 사실 클로징이 있는데 포세이돈이 혹시 해주실 말씀이시나 뭐 또 붙여주실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자꾸 이제 우리 스터디 멤버분들이 자꾸 참여도가 좀 떨어지네요. 갈수록 더 의지가 불타야 되는데, 예? 또 주식이 또 조정받다 보면 조정받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뭐
두 분이서 진행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보던 시간을 한번 보실까? 한번 우리 저 그린님하고 네, 저 정말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저 망고라시님 거부터 한번. 그럴까요? 네, 예.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요게 우리가 지금 중기고 요 밑에가 장기입니다. 예. 중기를 이제 먼저 보시면은 일단 1차는 꺾인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거 아마 나중에 아마 이제 보던 시간에 강의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가 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기업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해가느냐. 그런데 이제 아까 분석을 해보니 망고DB는 이제 적자인 회사적이죠. 현재는 지금 맞나요? 그죠? 네, 적자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3이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가 됐을 때 이제 판단의 기준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적자 날 수 있죠.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매출은 커가야 돼요. 최소한 적자 나더라도 매출은 커가야 된다. 근데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매출이 줄어든다. 이거는 좀 힘들죠.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출은 커가는데 이익은 좀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은 커간다. 이게 이제 532의 이 부분에서 이제 허용될 부분이고 보통 이제 매출이 커가면은 그래프가 이제 상향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망고 DB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로 또 올라가죠 지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판단 기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기준에 첫 번째는 일단 이제 패스가 된 겁니다. 근데 중기 기준에 얘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올라간 회사가 많은 것 같지만은 많지가 않아요, 실은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왔다 막 흔들리죠 보면요. 예. 이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망고DB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올라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시그널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인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는 방법은 이제 현재 있는 그 시그널의 모양이 과거의 모양이 있느냐 이걸 찾아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일단은 보시면은 현재 요 모양 이제 좀 더 길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조금 이제 근데 지금 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2021년 한 3월 정도 그죠? 그 정도 모습 보이지 않나 지금 모습이 비슷하게 내려왔죠 지금요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마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유사한 패턴들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찾아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에 그럼 요 유사한 패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그러면 이 그냥 갑자기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과거에 애와 유사한 패턴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식으로 애가 조정을 받았는지 과거죠 보면요. 그럼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었고, 그러면 지금의 이슈는 현재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좀 전체적인 이슈죠 지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금리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좀 복합적이죠 보면요. 요 기업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이슈죠 지금. 그러면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자 그럼 판단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애가 떨어지냐 마느냐 막 이런 판단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애가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무작정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초보자일 때 배울 때 그때는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 실전에 응용할 때는 과거의 그런 그 사례 응용들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이 회사가 처한 여러 가지 위치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기 기준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신호가 왔죠 지금. 그러면 실제는 이 신호가 왔을 때
과거를 보시면은 이제 2021년 3월 달을 보시면은 얘가 무너져서 내려왔죠. 가치기죠. 예. 근데 아마 여기 조금 더 길게 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내려왔어도 얘가 세 번째가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면요. 세 번째가.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세 개가 같이 무너졌을 때는 여기서 내가 이걸 매도하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이 됐지만은 나중에야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이 세 번째가 무너지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겠죠 지금. 세 번째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즉 뭡니까? 첫 번째 요 매도 신호 온 거는 이게 가짜 신호적이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애가 같이 무너질지 2021년 3월쯤 될지 아니면은 얘가 첫 번째는 무너졌는데 세 번째는 살아서 나갈지 예,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자기 성향상의 문제인데 내가 안전하게 좀 가고 싶다고 설명한 사람은 첫 번째 신호 맞고 두 번째도 지금 올동말동인데 기준이 이제 저 빨간색 저 빨간색이 저희가 저 위에 80선이죠 보면 위에 점선이 80선을 치고 내려오면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80선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이제 내려올동말동 첫 번째는 왔고 두 번째가 지금 올동말동이 하시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밑에 있는 마지막은 아직까지 사라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개가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있는데 그 빨간색 자체가 애가 이제 치고 내려왔을 때 애가 이제 내려올 때는 매도 기준은 애가 기준이 된다 보면 빨간색이. 그래서 빨간색 제가 추세선인데 애가 완전히 80선 이탈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왔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올동말동 세 번째는 아직 안 왔지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식은 뭡니까? 중기 기준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과거의 패턴과 그리고 현재 생각했을 때 애는 능선을 타고 애가 쭉 갈 거다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안전하게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1차 시험 왔으니까 파는 거죠. 30%. 다 파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은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신호 왔을 때 30% 팔고 두 번째 신호 때 30%, 세 번째 신호 때 40%다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21년 3월 정도를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첫 번째 신호가 실은 21년도에는 언제 왔습니까? 1월 달 정도 왔죠. 12월에 1월 달인데 그죠? 그때기죠? 예, 1월 초에 왔어 지금요. 그래서 30% 매도를 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기다리는 거죠. 예, 여기서 과연 이게 여기서 이 신호가 과연 사라져 가느냐 마느냐.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두 번째 신호가 언제 왔습니까? 두 번째 신호는 한참 뒤에 왔죠, 그죠? 언제입니까? 3월 정도 왔죠, 지금 한참 뒤에. 예, 이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1, 2, 3월인데 그 석 달 동안 사실은 거기서 지켜본 거죠. 예. 예,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한 1, 2주 또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 신호가 와버렸죠, 지금. 예, 결국은 세 번째 신호 때는 털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세 번째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우리가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동이 변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밑에 세 번째를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 그 추세. 그래서 추세가 꺾이면은 내가 다 그냥 던져버린다고. 사실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앞에서 첫 번째는 변동 같은 경우는 내가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세 번째가 꺾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쭉 지켜보는 거죠, 보면서 마지막에 꺾여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안 팔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해서 이 세 번째까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보통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다 전환이 돼버린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왔지만은 이 회사를 안다 그러면은 내가 안전빵으로 한다 그러면 30% 매도세 매도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이제 울동마등이니까 애들 기다려 보는 거고. 나도 안전빵으로 한다 그러면은 얘가 내려왔을 때 팔아버리는 거죠. 30% 더, 60%. 그러면 40%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켜보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2021년도 보시면은 능선 한번 탔죠, 이렇게 지금. 그냥 쭉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탔지 않습니까, 지금? 예, 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은요. 그래프 추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 게 더 필요해 보면 이게, 과거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고, 과거에
얘와 유사한 패턴에서 어떻게 해가 반응을 했는지 현재 이 상황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과거를 모르면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 지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같이 다 판단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슈가 됐을 때 어떻게 애가 되는지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시그널을 보면서 그 시그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가 그냥 들어간다. 이건 백전백전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꾸준하게 그 기업이나 이겨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기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한번 단기를 볼까 한번요. 이제 장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얘기죠.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현재 봐서는 지금 이제 뭐 유로 힘있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추세가 만들어졌죠 지금.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팔아야 시기도 있었죠. 이게 데이터는 얼마 없지만은 언제입니까? 올 초였죠 보면요. 올 초에. 올 초에 있었지만은 첫 번째 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양이 안 만들었죠 지금요. 세 번째는 아예 만들지 않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기본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의 매출이나 성장성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 이거. 그리고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그래프 보시면은 그냥 계속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끝인지 모르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애플 그래프를 보세요. 애플이 이제 2008년도 거 보세요. 그 당시는 똑같아 이렇게 나와요 보면 조금 올라 상태 보면 아주 조금 올랐죠 보면요. 근데 애가 계속 갈까? 모르죠 그 당시 보면은. 근데 이제 장기 추세를 보시면 애플의 그래프를 보면은 애가 계속 사고 왔죠 보면 올라가는 게 보면요. 그리고 애플의 상황을 알고 그렇다 그러면은 살 이유가 사실 없었죠. 애플의 1등인데 이제 그다음 1등이 돼가고 있었죠. 예, 1등이 돼가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주식을 사 모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망고DB 같은 경우도 요 분야, 요 섹터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1등은 아니지만 1등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믿음 하에서 이제 이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투자는 어쨌든 뭐 이거는 팔아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끝이 어딘지 모르죠. 요 올라가는 게. 예, 어딘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관찰해야 되고 꾸준하게 내가 그걸 지켜봐야지만 애를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뭐 조금 세부적인 것들 나중에 이제 아마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린내과 볼까 한번요. 두린내과 아까 네. 셀 저 일단 셀즈 보스. 몽고DB는 제가 끝나고 정차병을 꼭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주식 갖고 좋은 주식이네요. 듣고 보니까. 망고라시님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만 그렇습니다. 아주 근데 우리가 그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는 보면요. 그럼 갖고 있으면 보면요. 팔이가 없는 거고. 자, 세일즈버스는 이거 딱 보시면은 먼저 아까 그 망고DB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망고DB는 우측으로 쭉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올라오다 꽉 꼈다 다시 올라가지기죠. 예.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게 변동성이 좀 큰 주식에 보면요. 세일즈버스는 지금 큰 주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버스 여러 가지 밑줄에 있는 건 다 이제 우리가 기본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걸 밝게 봐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떨어졌었고 어떻게 올랐다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세일즈버스를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첫 번째 이제 그 변동 중기를 보시면은 변동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보면 변동. 첫 번째 라인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밑에 이제 장기 추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2020년 언제죠 지금?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니까 이제 애가 쭉 꺾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꺾였고 상반기에 또 이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보여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장기 추세에 보면요. 근데 위를 보시면 이제 변동은 어떻습니까? 변동은 막 진짜 변동을 보이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막 이러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 추세는 이제 꺾인 게 언제입니까? 사실은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 8월 되나, 지금요, 이게? 8월 되나 모르겠네, 지금. 그 정도 꺾인 거죠, 지금? 8, 9월 정도? 꺾인 거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꺾인 거 어딥니까? 한 6월 정도에 꺾였죠, 보면 여기. 첫 번째 이제 여기 단기적인 거는. 예. 그래서 꺾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이미 1차 이제 매도 이제 신호는 온 거죠, 보면요. 그때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급등을 좀 했나 보니까 이제 오르다가 이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보면요. 근데 추세적으로 봐서는 이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급등까지 먹고, 무너진 건 언제입니까, 지금? 그 뒤에 이제 급등 이후에 무너졌죠, 그죠? 급등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매도가 나온 거 보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를 신호가 왔으니까 이제 신호를 하면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신호가 왔어도 굳이 이제 매도를 할 때 말 때는 고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진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는 이제, 추세가 와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아까 이제 등선을 탄 게 아니고 보면은 세 번째를 보시면은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특성이 이제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보면요. 이게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쭉 떨어졌고 오르기 시작한 거죠. 오른 게 이제 매수 신호가 온 게 언제입니까? 올 초에 왔는 얘기죠. 올 초에 매수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르게 왔어 지금은. 세 개가 거의 동시에 왔는데 매수는 이제 우리가 안전빵을 하려고 하면 20% 이상 이제 올라갔을 때 하면 되는데 좀 이제 뭐 빠르신 분들은 이제 턴해서 올라갈 때 이제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호가 세 번이 왔어 지금요. 와서 그때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이제 흔들리는 게 이겁니다. 올라가는데 자 첫 번째 자 매도가 왔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죠? 매도가 자 맞습니다. 자 근데 디테일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변동 여부. 그럼 첫 번째에서 매도가 왔지만은 매도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왜냐면 밑에를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말치말치 아리까리 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추세적으로 얘가 올라간다는 이제 그 확신을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확신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요 중기에서 요 단기를 보면 보면 여기 요 당시에 단기랑 연결해서 보면은 얘가 보여 보면요. 얘가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저기 이제 변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요. 자, 그러면 또 신호가 또 왔죠 보면 여기 보면 매도 신호가 이게 빨갛게 올라오다가 올 언제입니까? 두 번째 요 사이클 거기서 또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매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 보면 되거든요. 가는 겁니다 계속 이거는. 자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올라와서 또 왔어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밑에 추세는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자, 내가 추세를 믿고 내가 기업을 안다 그러면은 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매도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계속 가다가 이제 계속 변동을 계속 부리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결국 이제 추세라는 게 언제 무너졌어 보면요. 두 번째가 무너진 얘기죠. 두 번째. 두 번째가 얼마 전 무너졌고 세 번째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 셀즈버스로 내가 이 회사에 진짜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 매도할 필요 없었고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60% 매도된 상태고 40%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중기 이제 기준 판단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중기 기준 애가 살아서 갈까? 저게? 지금 보면 능선을 한번 탔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탈지 말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장기를 보시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는 세 번째 라인과 장기의 첫 번째 라인이 연결이 돼 있어 보면요, 두 개가. 여기는 첫 번째와 중기의 세 번째 라인, 장기의 첫 번째 라인과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얘가 올라가죠 지금. 얘가 지금 치고 올라가잖아요 위로 지금. 그러면은 중기 기준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보면요. 장기가 먼저 선행하는 거죠. 얘가 길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중기 기준도 얘가 등선 사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앞에 게 먼저 치고 가기 때문에 뒤가 따라오는 거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입을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딱 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라인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가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우리 중기 기준에 올해 상반기, 올해 초랑 비슷하죠. 알고 보면은 세 번째 추세가 사라져가면서 첫 번째가 변동을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것을 꽉 끼더라도 세 번째는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변동보다는 이거 이제 세 번째 라인의 추세를 이제 중심에서 보고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을 이제 우리가 과연 그 변동에서 내가 매도를 할지 말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과거에 이런 패턴이 과거에 쭉 봤을 때 그때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에서 이걸 판단하기도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일즈 포스만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시황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황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황이 이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채권이 어떤지 원자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현재 이슈가 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보면요. 얘가 큰 줄기죠. 줄기에서 얘는 세일즈 포스는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지만은 큰 줄기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판단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 벌써 9시 반이 되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게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보면요. 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그 종합적인 상황들을 꾸준하게 내가 이걸 간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과거를 꼭 알아야 된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냐. 단기 추세 보시면 세일즈 포스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예,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주식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우상향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주식 이렇게 나오는 게 극히 드물죠. 예,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제 회사에 내가 투자할 회사는 엄청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닌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신호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아까 얘기해도 그냥 80% 내려와서 매도 그냥 30% 매도 기계적으로 30% 매도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근데 기계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돈을 더 안 줄 수 있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제 우리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주입거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 모르죠.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깊이 있게 나의 생각을 줄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은 또 아예 또 그것도 없이 해버리면 또 이제 투자하면서 또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가 쉬우면은 다 돈 벌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채권과 원자재도 항상 듣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망고라시님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저기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저희 포세이돈님이 오늘 그 칼럼 쓰신 거에도 댓글로 질문을 하긴 했는데 저는 요즘에 해드렸는데 아직 안 보셨구나. 제가 못 봤나요?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릴게요. 한번. 여기 한번 띄워보시자. 예, 여기 말고 블로그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그 채권 금리가 예를 들어 이제 테이퍼링 하는데 왜 얘가 채권 금리 떨어졌냐 이 말을 하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간단한 거죠.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채권 매입이 이제 줄어드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10년물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떨어졌죠 보면요. 떨어진 이유는 테이퍼링이 보통 테이퍼링을 왜 하냐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경제가 괜찮아질 것 같아. 좋아질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가 좋아진다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지금요? 테이퍼링을 하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되는지 밀려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단계적인 이제 테이퍼링이 되고 있는 게 지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중 한 가지 지표가 보면 고용인데 미국의 고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이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서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물가를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하고 있는 그러면 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이제 경제도 좀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테이프링까지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 10년 만기 채권 중에 미래에 대한 이제 그 기대치인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죠. 그러면 채권 금리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상황이 어제는 일어난 거고 결국은 이제 지금 있는 경제 상황을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미래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력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장단기 금리 역전에는 기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태가 지속되면은 장기 금리는 계속 이제 머물러 있든지 좀 떨어지고 10년물은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 애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요, 금리는 단기 금리 올라가고 그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추월해 버리고 그게요.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상태는 뭡니까?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떡합니까? 경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좀 답변 남겨드렸는데 안 보셨군요. 설명이 됐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제라는 게 저기 그렇지만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살아있는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1 플러스 1은 2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면 이게 1 플러스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경제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우리 블로그 앞으로 가보시고 한번 설명을 한번 시황을 한번 설명드릴까 한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물가 압력이 올라가고 빈축 모드에 돌입했다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자, 계속 그겁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기업 실적도 이제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좀 현재 전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어제 이제 주식이 올랐죠. 지금 나스닥 오르고 우리나라도 뭐 이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진짜 경제가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여준다고 그죠? 기술적 반등. 그러면 추세적으로 얘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 애들이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뭔가 이제 좀 이제 그 미국에서 요번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하는 여러 가지 뭔가 이제 투자도 되고 뭐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하지만은 이쪽 재정 정책에서 돈을 더 풀어서 오히려 풀어서 뭔가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경제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또 뭡니까? 중국 애들이 공급망 갖다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망가뜨리니까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제 제가 아마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묘한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 미연준도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게 지금 이게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당황했지 않나 보죠, 지금. 근데 중국 애들이 좀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요번에 CPI가 5.4%잖아요, 이게요. 상상이 가시나요, 5.4%? 예. 진짜 많이 오르는 건데, 이거 5.4%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1980년대부터 계속 디플레이션을 겪고 계속 금리가 내려왔어요, 지금. 제로금리 와 있지만은 5.4%가 올라갔는데 저게 언제입니까?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라는 얘기죠. 2008년 7월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있기 전 그때가 막 버블이 일어나면서 막 물가 올랐죠. 그 정도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굉장히 뭔가 좀 수치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빅피처 제가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미국 애들은 인플레를 일으키고 금리를 더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비형 경제로 만드는 게 이제 애들의 이제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보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너무 예상치를 많이 오버돼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3에서 5% 예상했는데 5% 너무 지금 가고 있으니 근데 5%에서 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6% 되면 어떻게 돼 이거요? 그러면 막 금리 지금 이제 내년 이제 9월 얘기하는데 내년 9월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올 연말 내년 초라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갖다가 이게 금리를 올려야지만 이게 이제 다시 또 물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편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5.4%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수치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경제를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도 10년물은 떨어진 거고 오히려. 자, 밑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올라간 게 뭡니까? 자, 가솔린, 에너지 가격들 지금 장난이 아니고 우리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세금이 많아가지고 이게 올라도 조금 오른 게 내는 세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냐 애들을 그냥 먹히는 거 보면요 에너지 가격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동차만 운전하는데 가솔린이 너무 올라가지고 몇 배로 자꾸 뉴스 보니까 2배인가 3배 올랐다는 거예요 보면요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금이 또 많다면 이럴 때는 또 약간 또 이게 올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안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솔린 넣을 때 지금 얼마죠 지금요? 저는 이제 경유를 넣는데 보통 이제 한 1,400원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떨어질 때는 1,200원 아주 떨어질 때다 올랐는데 1,400원 이래 보면 근데 두 배 올랐다 1,200원 됐던 게 2,400원 됐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행하겠습니까 이거? 힘들죠 이게 운행하기가. 부담되는 거 어디 멀리도 못 가고 이런 거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점점점 번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럼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은 이제 여기 오르는 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렌트 임대료. 집값이 올랐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요? 생활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 지금. 예. 이제 근원 CPI를 있죠, 보면은 이제 에너지와 이제 음식료를 뺀 거예요, 보면. 배도 4% 올랐어요, 지금요. 배도 지금. 그래서 쓰는 그래프가 이런 거죠, 지금.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거는 우리가 10년물을 올리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게 경제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가 너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이제 그 금리 인상시기가 당겨지고 있는데 내년 9월에 이제 90%를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내년 9월에. 그래서 이게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더 당겨져서 내년 초중반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가 넣습니까? 더 많이 인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는 시기로 가고 있다. 테이퍼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변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가. 그동안의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 밑을 내려보시면은. 그래서 FOMC에서 이제 9월 달께 이제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9월 달께 요번에. 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했어요. 이제 11월에서 12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냐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테이퍼링은 금리도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제 그 경제 순환 이제 있죠. 우리 교회 보면 이게 우라카미인가요? 우라카미라고 미국 일본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 보면요. 이 양반이 이제 90년도에 이제 일본이 경제 위기를 겪고 여러 개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경제 주기를 나타냈는데 발표한 이거에 보면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 금융 이렇게 간다는 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지금도 잘 맞고 있고 지금이 이제 우리가 금융장세였죠. 작년도가 보면 그리고 올해가 들어와서 실적장세를 이제 밝혔다 자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제는 금리를 올라가는 시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금융장세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의 전략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금융 긴축기가 이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거고, 자,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뒤에 얘기는 제가 또 이제 우리 그 밴드에다 적어놨죠? 밴드. 밴드에다 적어놨는데, 그 밴드에 뭐라 적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 변하는 시기에 빨리 이제 그 우리 전략도 바꾸고 여러 가지 투자의 방향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그 테마, 어떤 그 섹터에 매력들이 올라가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이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러면 금융 긴축기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었냐? 그럼 과거에 금융 긴축기 언제입니까? 바로 앞전 사이클이 2013년에 처음 테이퍼링 이제 실시했었죠. 13년 해가지고 금리 인상 15년 했었죠. 그래서 15년. 아마 이제 기억나실까? 아마 요거 그러니까 또 과거에 그럼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있을 때, 2008년도 위기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2005년, 6년이 되고, 그죠, 보면요. 자, 그때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스터디가 돼서 그 스터디된 내용이 현재로 갖고 왔고, 현재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로도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지금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애플, 뭐 아마존에서 이제 이런 애들이 계속 올랐죠. 금융당사에서 최고 많은 올린 이런 애들이었고, 실적 세우니까 애들이 주춤했죠, 지금. 주춤했는데, 다시 또 이제 금융 긴축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를 갈아야 되는지. 예. 그 시기가 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자, 어제 빅스가 이제 18.64. 이제 뭐, 조금 안정권은 이제 되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유가가 이제 계속 오르다가 이제 주춤했어, 지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갈지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금이 보면은, 그동안 금이 진짜 안 올랐어요, 보면요, 금이. 연초 대비하면 거의 마이너스죠, 지금. 그러니까 값은 다 올랐는데, 금값은 진짜 안 올랐거든요. 자, 근데 금이 이제 어떻게 보겠습니까? 디지털 금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 안 올랐죠, 보면요. 근데 최근에 또 갑자기, 금을 또 하는 게 아니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냐, 이제 디지털 금이냐, 실물 금이냐,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막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금이 최근에 좀 약간 이제 꿈틀거리고 꿈틀. 그래서 이제 모든 자산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죠. 항상 이제 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금을 한번 조금 관심 가져도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국내 증시는 어제는 떨어져 오늘 좀 올랐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관에 산 거죠, 지금 기관에 샀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게 좀 이제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한국 증시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개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좀 많이 팔아요, 개인들이. 뭔가 너무 많이 샀죠, 개인들이. 예, 그래서 개인들이 팔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장세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키친 사이클이 전에 분석을 해봤지만은 이제 중국이 거의 바닥에 온 것 같고 한국은 아직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지금 오르다가도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수출이 지금 뭐 9월 달에 잘 됐다고 하는데 주식은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분석을 해놓은 이제 그 한국의 그 이익 그 전망 트렌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이 사실은. 네, 이익이. 그 얘기 뭐냐면 내년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 좀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이미 중국인들이 키친 사이클의 바닥을 맞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익이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익이 줄면은 증시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여진다.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이제 중국이 또 사이클상 급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시진핑이 정신 차리고, 자 이제 기업 뭐 막 때렸는데 이런 거 안 할게 이제, 석탄도 좀 사오고 좀 할게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국 증시도 급반등을 할 수 있겠죠, 보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얘. 근데 급반등한다 우리나라도 호재죠, 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갑니다, 보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은, 자, 세계 주요 증시 보시면은, 계속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표에서 이 녹색을 잘 보여줘, 녹색.
제가 이제 계속 인도, 베트남 얘기를 갖다 많이 드렸습니다. 보면은 밑에 보시면 인도, 베트남, HNX가 이제 하노이 지수죠. 이게 하노이, 베트남. 자,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좋아하시려면요. 뭐 미국 증시 조정받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미 이제 베트남 증시는 올 초 대비하면 86%가 지금 이기고 지금요. 인도는 27% 이익인데 지금. 예. 자, 이 와중에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연초 대비하면 코스닥 마이너스 1%, 코스피는 뭐 2% 이랬어요 지금. 예, 이게 한국의 현실이죠 이게. 자,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하죠? 한국은 중국을 따라가 항상. 예. 보세요, 똑같잖아 지금 연초 대비하면은 중국 한국하고 지금은 또 비스무리하네. 도대체 중국이 한국이 제일 구분 안 가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더 넓혀서 보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베트남과 인도에 투자했어도 많이 벌었다. 네,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도 많이 써봤습니다 보면. 근데 투자하신 분들은 극히 드무신 것 같습니다. 예. 넓게 해서 본다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관심 줘 보시면은 요새 이제 원유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갈 수 있다.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요새 조금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플러그 파워 이제 뭐도 오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겠지만 이제 썬런 여기 있죠. 썬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이쪽이 다시 또 이제 약간 좀 꿈틀하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작년도에 많이 오르다가 조정 엄청나게 받았죠 지금. 예, 모든 게 아주 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를 다 캐치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또 가겠죠. 얘들도. 예, 그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바닥을 잡고 이제 얘가 뚫고 올라가는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진 놈을 보시면 이제 스카이웍스 뭐 여기 이제 이거 우리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 하는 이제 쪽이죠. 스카이웍스라고. 근데 의외로 많이 떨어졌어 지금요. 근데 이쪽이 이제 공급망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다 만들 준비가 돼 있는데 반도체 애들이 지금 이제 공급이 망이 무너지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어 보면요. 결국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매출에 이런 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쨌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재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재고가 많아진 이유는 이제 뭐 앞에 이제 공급망이 이제 훼손되다 보니까 세트라든지 완제품이 이제 못 만들어지니까 그건 이제 미룬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들도 약간씩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공급망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계속 퍼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의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겠죠. 공급망에. 예. 여기 업체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공급망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급 못 받는 경우가 좀 태반이죠. 그것도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다시 이때 보시면은 또 이제 LIT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저거죠. ETF죠 이게 지금. 이게 좀 계속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거의 2차 전지, 메타버스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인공지능 노부트 관련된 이런 쪽으로 거의 다 바꿨어 지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싹 바꿨고 지금 아직도 뭐 현금 비율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현금 비율은 이제 일단 반 정도는 현금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나머지 바꾼 애들도 기존에 있는 애들도 다 바꿔버렸는데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강세죠 보면요. 여기 마찬가지 여기 LIT인데 2차 전지 어제 또 보니까 4.7% 났죠 지금. 그래서 1년 수익을 보세요. 1년 수익 보시면 96%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아까 베트남당 90 몇 프로 나온 것 같은데 연초 대비하면 이제 35%. 그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또 약세를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빨간색 쪽에 있는 부분들 이제 그 밸류 주시라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NODL이나 VIG 옵니다. 이게 이제 배당 관련된 주식 배당. 이게 배당 관련된 겁니까? 뭐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안 좋게 가는데 어쨌든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될 것 같습니다. 내려보시면은 자 통화환율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죠.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강세로 간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내려왔죠, 지금요. 지금. 그래서 한번 내가 탈거하더니 능선 한 번 더. 그래서 바로 꺾기 전한다고 한 번 더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체적인 근데 장기 추세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제 강달러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지금 강달러. 예. 중국 애들을 겨냥해서 계속 이제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10년물이죠. 아까 이제 10년물에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떨어진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고, 결국은 이제 미래가 안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단기채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으면은 애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떨어진 거고, 근데 추세적으로 넣었으니까 지금 계속 그래프 약간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애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똑같아 보면요, 분석하는 거는 과거에 이랬을 때 그건 어땠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걸 더 여기 이제 사이클이 몇 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더 길게 해서 딱 해서 보면은 보통 채권이라는 건 회사 애가 올라오면 이렇게 20% 돌파하게 되면은 보통은 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관성이죠,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 이제 이런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별로 특징이 있어 보면요, 그 고유의 그런 그 파동의 그 기업들의 파동인지 파동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졌는데 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예. 물가 압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가 압력을 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뭔가 또 이제 조치하겠죠. 예.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은 원자재가 이제 중요한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연토나 1년 대비 또 보세요 한번. 그러면 1년 대비 보시면은 그 다 대부분 올랐고, 3년 전 기준하면 더 올랐죠, 거의. 예? 한 개 딱 올라요. 뭐죠? 오렌지. 예, 오렌지 하나 안 올랐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원자재가 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안 오르는 거 없죠? 이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다 오른 거죠, 지금. 1년 전에 비교하자면 하더라도 일부 몇 개만 빼놓고, 그동안 이제 여기 뭐 팔라듐, 은, 금. 자, 팔라듐, 은, 금은 뭡니까? 이게 이제 팔라듐은 저기 중국 애들 장난쳤다 막 올렸던 애들이고 보면 희귀금속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금과 은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거 이게 과거에 이제 핫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취급을 해서 있었는데, 지금 전혀 산업과는 관련이 많이 없죠. 팔라듐은 좀 있지만은 금과 은은 산업재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들은 사실 빼도 관계없거든요. 이게 산업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올랐죠, 지금요. 뭐 보시면 뭐 100% 오는 것도 있고 뭐 좀 더 올랐으면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가가 다 오르는 이유는 이제 이미 원자재가 다 올랐기 때문에 오르게 되는 거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설마 계속 올라가겠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배럴당 80달러까지 와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갑니다. 뭐 이제 뭐쩌고 하더니 요새 뉴스를 벌어놓으니까 200달러 간다, 200달러. 뉴스에 이제, 자,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얘기했죠. 올라가볼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공급이, 딱 이제 미국이 안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원래 했었는데, 셰일 원유 뽑아내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 예, 사우디, 아무리 이제 뭐, 지들 오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뭡니까? 사우디는 미국의 하수인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말로는 막 바이든이 지금 막 유가 내리라고 뭐 얘기했다 그러는데 다 쇼죠. 예. 자, 실제 사우디를 안 막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우디의 약점을 잡아서 너네 자꾸 이렇게 원유 올려 그러면 너네 한 방 뭐 먹인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게 아니죠. 예. 신사적으로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유가는 누가 올립니까? 미국이 올리는 거죠. 예. 미국 애들도 지금 사실은 이제 셰일가스 안 뽑으면 뽑아내죠, 지금. 뽑아내고 있고. 애들도 원유 올라가면은 나쁠 게 없어, 보면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를 겨냥하는 겁니까? 중국 애들. 예. 중국 애들 겨냥해서 올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강달러. 그 다음에 고유가. 그죠? 이걸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10년물도 이제 살살 올려가지고 고금리.
거기다 고금리를 딱 펼쳐야 되는데 10년물을 올려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공급망을 해주시면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지금 10년물 금리가 아까처럼 이제 아까 꺾이면서 뭔가 좀 이제 상황이 원리대로 안 가는 게 지금 현재는 상황.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계속 이제 지금 보시면은 능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지금. 자, 언제까지 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유가는 이게 어떤 경제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원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측이 안 되시는 거군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얘가 어떻게 간다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고공행진이죠, 보시면 고공행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그널 이제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분석하면 더 이제 확인해 보이는데 여기 하나만 제가 이게 나타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여신액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수양하는 말씀드렸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또 시간을 오버하면은 또 이제 싫어하죠. 그냥 몇 시대 몇 시대 맞추는 게. 1분 남았습니다. 우리 두림님 마무리. 아, 네. 엄청난 강의를 들어서 저는 끝나고 네, 조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망고라시 님도 오늘 네, 바쁘셨을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환절기라서 제가 주위에 듣는 감기 환자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들 건강도 좀 주의하시고 네, 건강하게 또 저희 2주 뒤에 네, 인공지능 스터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